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치 본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훈 선생님이고요. 이제 우리 이번에 본 시험 교육청 국어 영역 해설을 좀 할 텐데 일단 총평을 해야 돼요. 총평은 여러분이 뭐 시험 보셔서 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1교시 국어 영역 보고 나서 한 2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분석회의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푸셨고 저도 열심히 풀었고, 근데 선생님들 말씀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 과목인 언매나 화작 풀고 그다음에 문학 풀고 독서 풀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시험은 아시겠지만 EBS 연계가 안 됩니다. 한 작품도 EBS인 작품이 없어요. 게다가 그렇다고 하면 좀 익숙한 작품에도 나와야 되는데 다 낯설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독서 지문이 그렇다고 해서 쉬웠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독서 한두 지문 마지막에 아예 손도 못 대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좀 대처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우리가 나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 평가니까 다 같이 어렵고,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헤쳐나가는 친구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일단은 전부 다 해설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분 남짓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은 그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들어갑니다. 일단 1, 2, 3 독서 지문은 쉬우니까 정조, 그쵸, 정조. 요즘 그 드라마 뭐죠? 무슨 뭐지? 그 붉은 그 있잖아요. 그 옷소매 거기에 나오는 그 정조인데 정조의 독서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4에서 9 지문이에요. 동일화제 2 지문, 인문 지문인데 잠깐만 칠판 보시면 그래. 미안. 그래. 동일화제 2 지문이 인문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지문에 나와 있는 소재가 여전히 나 지문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어려웠어요. 어쨌든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 지문을 보세요.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 주제로 생각한 휴문. 나왔네요. 그렇죠? 어떤 철학자, 그렇죠? 학파가 나오면 이 양반의 입장, 관점, 견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무엇에 관한 입장, 관점, 견해예요? 그렇죠. 상상력이겠죠. 상상력. 이게 동일 화제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화제가 낮음에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휴문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만 봤던 기존의 생각과 달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기존의 통념이건 기존의 어떤 올드한 생각을 바꾸는 건 항상 비문학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신체적이고 선천적이다 라고 보는 생각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휴미.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래요?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됐어요? 네. 휴문 인간의 정신활동을 지각, 인상, 그리고 관념으로 구분했대요. 다시 할게. 휴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그렇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휴미 다루기에.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래. 어려워. 그렇지? 일단은 기호로 버티자고. 인상이라는 이 친구는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직접 그렇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관념은 뭐래요? 관념은 인상을 뭘로 바꿔서 경험 이렇게 끌고 오세요. 경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생겨나는 이미지 동일한 기호로 쳐주고. 다시 한번. 인상은 뭐야? 경험. 여기 써놨네. 인상은 경험. 그리고 그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래요? 이미지가 관념이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구분한 거죠. 계속 볼게요.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인공, 동일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제인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관념을 토대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인상을 경험했죠. 그것을 토대로 마음속에서 어떤 걸 떠올려, 이미지를 떠올려. 근데 그게 관념인데 그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상상력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휴문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자 상상력은 우리가 경험한 인상을 다시 한번 동일한 기호로 인상을 이미지, 관념의 형태로,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 우리가 외부 대상을,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자 1차적으로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다시 1차적으로 경험한 인상을 마음속의 관념으로 떠올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상상력이 그런 거란 얘기죠.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상상력과 기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기다 써놨는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뭐냐 하면 항대립되는 정보라고 얘기도 하고 환상에 대비되는 정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 정보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 출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써놨습니다. 기억 그리고 상상력. 기억이 기준 1, 생생함은 더 생생하대요. 더 생생해. 그리고 기억의 순서는 리얼타임, 그러니까 동일한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상상력은 생생함은 조금 좀 덜해요. 덜해. 덜 강렬하고 하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재구성하고 재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경험한 인상을. 이렇게 항대립돼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대립된 한 쌍의 정보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생생함의 정도다. 미리 써놨죠, 여기? 생생함의 정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이 생생하고, 그렇죠? 좀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이 부분은 쉬우니까. 특히나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이 뭐였지? 인상 경험을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로 재생하는 능력이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근데 그 능력과 비슷한, 상력과 비슷한 기억이 어떻다는 거야? 뭔가 특정,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좀 원래대로 받아들여. 그 일어난 순서대로. 그런 것에 비해서, 그쵸? 상상력은 어떻다는 거야? 상상력은 자유롭게 막 바꿀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라는 표현이라든지, 하지만 이런 표현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항대립되는 먼저 언급된 기억이라는 정보랑 나중에 언급되는 상상력이라는 정보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네네. 아시겠죠? 마지막 좀 읽어볼게요.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또 나오네 달리, 그치?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다시, 기억은 어때? 있는 그대로야. 순서가 그냥 동일해. 여기서 말하는 결합이라든지 분리 같은 것을 할 수 없죠. 없어요. 강렬하긴 하다고, 기억이. 하지만 우리 기억이라는 건 그 인상 경험을 막 이렇게 분리하거나 재구성하거나 결합은 못해. 상상력은 덜 강렬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단락 갑니다. 자, 그러나 휴은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그 제약이라는 거는 여기 말하는 뭐냐 하면 관념 연합의 원리. 참 어려운 말 많이 나오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 아무거나 막 떠올리는 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사하고 뭔가 인접하고 뭔가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자고. 휴 아저씨한테 이런 것들이 없는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이다. 우리가 우리 경험을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려서 이해하는, 우리 세상을, 대상을 이해하는 상상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냥 환상이라는 거야. 뭐가 없으면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 관념 연합의 원리가 없이 막 떠올리게 하면 임의로 결합된 관념, 그렇죠? 무의미한 환상이다, 이런 얘기지. 또한 휴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단절을 넘어서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뭔 말이야?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항상성 아니야? 그 말이 뭐해? 대상이 동일하게 유지돼. 그럼 이게 동일성이잖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렇지? 이러한 동질성이 상상력에 의해서 확보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를 보죠.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항상성에 의한 것이다. 제가 읽으면서 피식 웃었는데, 보통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통해서 추상적인 걸 갖다가 적용해서 이해해서 막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근데 사례가 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앞에 문장을 보자고. 뭐냐 하면 단절을 넘어서서 동일성, 항상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잖아. 그렇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사례를 보자고. 아침에 일어나 본 하늘이 밤사이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제 하늘하고 오늘 하늘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지. 동질성, 항상성을 띠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분명히 사실 별자리 위치도 바뀌었을 거고, 미묘하게 시간, 공간, 습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남중 고도도 바뀌었고, 지구의 자전 공전 위치도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밤하늘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휴마이엇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 아침에 일어나 보는 밤하늘이, 아침에 일어나는 밤하늘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하늘이 밤사이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항상성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이 여기 써놨어요. 우리 주인공이 상상력이잖아. 동일하지? 상상력이 아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경험한 인상을, 그렇죠? 마음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관념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정리하고, 그렇죠? 소화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세상을 이 관념을 토대로 이해하게 하는 힘이 그런 기초적인 능력이 상상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얘기에서 이 동질성, 항상성 내용도 앞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건데, 지문의 완결성?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은 이런 얘기를 하겠다. 흉 아저씨가 상상력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끝날 때도 그 얘기로 마무리가 돼야 돼. 그래야 좋은 글이야. 평가원 글은 더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글이어서 평가원 글만큼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매일매일마다 사실 자전 공존하면서 바뀌는 하늘이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항상성이 있다, 동질한 것이다,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똑같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결국 뭐예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우리가 항상성이 있다라는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힘이 뭐라는 얘기야? 상상력이라는 거죠. 안 바뀌었을 거야. 똑같을 거야. 이해돼요? 쉽지 않았어. 원래 동일화제 두 지문이 요즘 들어 점점 어려워져요. 지문 하나도 어려운데 말이야. 그렇지? 빨리 할게. 나지문이에요. 이번엔 칸트는요. 칸트는 흉과 달리 상상력을 선언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다. 앞에 좀 볼게. 지금 흉 아저씨는 똑같은 상상력을 뭘로 봤냐 하면 기존에는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걸 봤거든요. 근데 흉 아저씨는 어떻대?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걸 봤어. 세상을 지각하는 힘,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힘, 멘탈 파워, 후천적인 힘. 다시 그런데 지문이 어려워요. 칸트 아저씨야, 나 지문이야. 칸트 아저씨는 또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흉처럼 봤다라는 거야. 근데 칸트 아저씨는 자기는 어떻게 보겠대? 이제 선험적인 차원에서 보겠대. 선험적 경험에 앞서는 그러면 생각해봐. 흉 아저씨는 어떨 것 같아? 경험적으로 본 거잖아.
특히 달리 또 나온다. 달리. 자,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아주 잽싸게 4번을 풀 거예요. 4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이란 말이야. 지금 나지문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벌써 공통점이 보여요. 두 지문 다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가지문은 휴 아저씨, 나지문은 칸트 아저씨인데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잖아요. 두 지문 모두 특정 개념을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철학의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봤죠. 그래. 아까 전에 휴 아저씨는 신체적인 능력, 선천적인 게 아니다. 멘탈 파워,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거다라고 봤고 칸트 아저씨는 뭐야? 계속 기존의 경험적이라고 봤는데 자기는 선험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기존의 생각과 달리. 됐어요? 앞으로 갈게요. 다시. 그래서 칸트 아저씨는 네 가지로 인식 능력을 구분을 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요. 버텨야 됩니다. 감성 1, 상상력 2, 지성 3, 이성 4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2번 상상력이지. 이 글은 상상력에 대한 글이니까 두 지문 다 동일하죠. 두 지문. 그렇죠? 감성은 1번이지. 대상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래요. 지성은 3번이야. 지성은 뭐래? 개념을 형성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래. 그런데 우리 주인공인 상상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1번하고 3번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첫 번째 인식 능력과 지성, 세 번째 인식 능력을 연결해 준대. 상상력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식 능력인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전달하기도 하고 지성의 내용을 반대로 감성에 전달하기도 한대.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게 어려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또 다시 한 쌍에 대비되는 정보가 나오면서 정보량이 많아져요. 항대립되면서 많아지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1단계인 감성 쓱 전달 3단계의 이성으로 이러는 경우랑 방향이 반대야. 쓱 3단계인 지성의 것을 1단계인 감성으로 전달할 때 이 두 개가 다 누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상상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랑 이렇게 해주는 경우를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항대립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볼게요. 보자고.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이야. 앞에 잠깐 볼게요. 다시. 요 이제 명칭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1번을 3번으로 전달할 때 이름이 뭐냐면 결합이야. 결합. 여기 써있네. 결합. 반면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할 때 방향이 반대네. 3번 내용이 1번으로 전달될 때가 도식화예요. 여러분 글이 어려우면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교육청에 화를 내면 되겠네. 그치? 그래. 보자고.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인데 이성은 몇 번이었어? 아까 지금 4번이었잖아. 인식능력 4번째. 그치?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영혼, 우주,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고 체계화한대. 이게 마지막 파이널 단계야. 어쨌든 보자고. 우리 주인공은 뭐? 상상력이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1, 2, 3, 4로 구분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 뭐?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대. 상상력의 역할이 뭐라고? 여기 나온 두 가지야. 1번을 3번으로 전달해주는 결합이 있고 3번을 1번으로 전달해주는 도식화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계속 볼게요.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아까 전에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결합, 도식화, 그렇지?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이냐 구분했어요. 항대립 시켰어요. 재생적인 상상력은 이거네, 그렇지? 이거야, 기억, 재생적. 그러면 니은은 뭐야? 그렇지, 도식화, 그렇지. 생산적인 거죠.
다시 둘 다 상상력이긴 해. 그런데 재생한다는 거야. 우리가 경험한, 그쵸? 1단계인 감성을 이렇게 이성으로 연결시켜 줄 때 그냥 저 좀 전에 이거 그냥 경험해 봤어요라고 재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뭔가 지성을 거쳐서, 뒤에 나오지만 스키마를 거쳐서 뭔가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연결해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죠. 재생적 상상력은, 결합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을 재생해서 결합하는 능력. 됐어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성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합해야겠지. 수많은 경험들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 한번 훑어본 다음 결합한대. 됐어요? 종합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종합이라고도 하는 거야. 종합. 구분해야 돼. 항달에 대한 정보들은. 그 다음에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례? 그렇지.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이렇게 쑥 훑어본 다음에 결합시켜서 이성한테, 지성한테 전달해주는, 이성이 아니고 지성이는 3번은 전달해주는 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을 훑어봤잖아. 그래. 그 다음에 그 사과를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우리 지금 이게 PPT가 조금 글자 때문에 한 문단인데 좀 잘려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다 꽂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관념적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다. 그 다음 어떻게 한대? 결합한다 해봤잖아. 그럼 뭐야? 사례도 어떻대? 사례를 어떻다는 거야? 다양한 감각이 나올 거라고. 그쵸? 사과라는 사례에 다양한 감각이 있잖아. 근데 그 사과라는 사례의 다양한 감각을 어떻게? 그래, 한번 쑥 훑어봐.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의 적용이라는 건 항상 앞에 내용을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적 상상력은 아까 좀 했던 니은이야, 니은. 니은 여기 있네, 니은. 도식화. 근데 도식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마래요, 스키마. 스키마에 대해서 각주로 달아주면 좋은데 말이야. 기존의 인지구조 막 이런 거거든. 각주도 없어. 도식은, 니은은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은, 스키마는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인 성격이라. 도식화라는 게 생산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선험적이라는 거야. 기존의 인지구조, 그렇죠? 이러한 도식화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생산적인 상상력 니은은 도식, 스키마를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대요. 이처럼 어쨌든 힘들어. 칸트는 휴미, 아까 얘기했지 뭐, 기존의 휴미, 경험적인 것으로 연구했지, 상상력을. 근데 어떻대? 선험적인 차원으로 탐구하는 게 되게 큰 의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얘기했듯이 완결성 있잖아. 이 복잡한 글의 완결성이 뭐냐면, 시작할 때 한 말이랑 마지막에 한 말이 이렇게 좀 완결된다는 걸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게 상위권의 학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했잖아. 근데 그 선험적인 차원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그렇지. 여기 나오는 니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스키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돼요? 보자고. 다시. 인식 형식이 4가지였잖아요. 1, 2, 3, 4. 그런데 1번을 3번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역할은 사실 덜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번 내용을 바탕으로 1번과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3번 내용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 과정이 뭐라는 거야? 기존의 스키마를 활용한다는 거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스키마죠. 기존이란 말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어떤 측면? 도식화의 측면, 스키마의 측면, 생산적인 상상력으로 보는 이 측면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선험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지문 설명은 끝났고,
항상 해설 강의를 할 때 첫 질문을 길게 해. 그리고 다음 질문서부터 촉박하게 해요. 욕심이 있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4번 문제는 풀었고요. 둘 다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상상력을 설명하신 거죠. 그 다음에 5번 답이 2번이야. 상상력이 만들어낸 요게 틀렸네. 여기 잠깐만 보시면, 아이고 지웠네. 맨 처음에 제가 그 써놓은 칠판에 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상을 상상력에 만들 수는 없어요. 인상은 경험한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렇지? 1번과 3번을 연결하든지 3번과 1번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인상을 만들 수는 없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만들어내니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5번 풀고 있어요. 5번 답이 2번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 문단의 이 끝부분을 보시면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니까. 그렇지?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우리 휴은 뭐였어요? 우리가 경험한 게 인상이었잖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관념,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아예 만들 수는 없다고. 그렇지? 좀 쪼잔하긴 한데 5번 답 2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6번도 마찬가지야. 칸트가 보기에 인식 능력을 4단계로 봤잖아요. 1, 2, 3, 4. 1, 2, 3, 4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최상위 단계 마지막 이성 단계라는 게 뭐냐면 4번이잖아요. 우주, 신 이런 걸로 완전히 수렴하고 체계화하는 거야. 이해돼요? 완전히 추론이라고. 그런데 같은 말인데 5번을 봐봐. 5번을 보시면 약간 잘렸네.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거대. 근데 그게 이성이라는 거야. 이성은 몇 단계였어? 아까 좀 얘기했듯이 마지막 4단계였잖아. 완전 추론이고 신, 우주 이런 거 들먹이면서 완전히 수렴하고 체계화해야 돼. 개념의 최상위. 그 이성이 아니겠죠. 이건 사실은 이 4번이 아니라 3분의 지성 정도가 돼요. 지성, 판단. 상황 판단. 아침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3번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지붕을 내리치는 듯한 빗소리가 들려. 이게 뭐 1번의 감성이라고 쳐. 우리가 경험한 거지.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성이야. 3단계. 이성은 뭐라고? 막 신, 우주 이런 게 나와서 완전히 추상화돼서 완전 개념화돼서 완전 추론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보면 기억이 요거잖아요. 재생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니은이 이거잖아. 생산적인 상상력.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니은이 좀 더 중요해. 니은이 좀 더 중요하지. 이게 선험적인 어떤 측면이니까 상상력에. 그런데 어쨌든 답이 4번이에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사과 사례 기억나? 사과의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각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결합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필요하네. 7번 답 4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8번은 뭐 쉬워서 설명 안 할게요. 8번 답은 3번. 얘기했지만 1, 2, 3, 4로 나눴잖아. 1 감성, 2 상상력, 3 지성, 4 이성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어느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상상력은 1번하고 3번을 이쪽 방향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쪽 방향을 연결해 준다는 거지 이 어딘가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10에서 13이에요. 이 과학기술 질문이 제일 어려워. 선생님 제일 어려운데 왜 앞에 질문을 제일 길게 하셨어요? 그러게 말다. 큰일입니다. 그렇죠?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면 점점점 간결하게 할 수 있어. 보자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래. 객체 탐지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상자라는 걸 만들 거야. 어떤 상자를 만든대. 네모 반듯한. 그리고 또 뭐야. 미리 학습된 데이터도 활용할 거야.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여기 뭐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 글은 객체 탐지에 대한 글인데 어떻게 끝난다고? 중간에 뭐가 나와? 경계상자 만들었어요. 또 뭐가 나와야 돼?
미리 학습된 여러 객체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양이는 1, 강아지는 2, 뭐 소는 3, 뭐 호랑이는 4 이렇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그 상자 안에 대상이 객체가 얘네들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라고 글이 끝나야 되는 거지. 됐어요? 갑니다. 이런 원리 과정.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그 원리 과정을 좀 설명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 볼게요. 딥러닝 기반의 이 객체 탐지 모델은 2단계 방식과 단일 단계 방식이 있대. 근데 2단계 방식은 어떻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각 과정에서 별도의 인공식물명을 쓰니까 어떻대? 그래. 정확도는 높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대.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힘들대. 아니 이렇게 뭐 카메라에 찍든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띄우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판별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건 주인공 아니겠네.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2단계 방식은 이 글의 화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살짝 하시고 단일 방식이 이 글의 화제일 거야. 단일 단계 방식은 우리의 주인공이지. 이 방식은 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인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빠를 거야. 그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로 욜로 모델이 있대. 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쵸? 워라벨 이게 아니라 you only look once 막 이런 거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단일 단계 방식이라는 거야. 인공식물만 하나만 써가지고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3문단, 4문단, 5문단에서 계속 이어질 이 글의 화제라는 거죠. 그렇죠? 볼게요. YOLO, 욜로라고 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요? YOLO는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읽을 때 정신 퍼뜩 차리고, 그렇죠. 11번 문항에 보기. 이 시각 자료를 왔다 갔다 보면서 활용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게 복잡한 어떤 부품을 조립하는데 사용 설명서에 보면 그림이 있어. 근데 그 그림을 글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지 글은 글대로 따로 읽고 그림은 그림대로 따로 보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옆에 친구들이 뭐라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PPT가 급하게 하느라고 아주 크진 않은데 요거 있죠, 요거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S 곱하기 S가 뭐냐 하면 요거야. 이렇게 9칸이죠? 3 곱하기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은 왔다 갔다 이거 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고 계속 갑니다.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 자, 아까쯤에 3 곱하기 3이었으면 몇 개야? 9개가 되겠죠? 9개 중에서 하나야. 9개 중에서 1개. 이 1개를 기준으로 그치, 경계상자. 아까 지금 무슨 상자 만들 거라고 했잖아. 상자 만들 거고 또 뭐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 활용하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 상자 안에 있는 대상의 객체가 이거예요 라고 판별할 거라고 했잖아. 이 상자를 만드는데 1개당 n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동일하게 n개의 경계상자를 표시하면서 각각의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도 예측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나오지만 이 확률이 P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n은 경계상자의 수겠죠? 5개 이하래. 근데 5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뒤에 나오는 이 사례가 경계상자가 2개야, 2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n은 2라고 생각할 거야. n은 2라고. 그렇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n은 2. 그렇지? 각 경계상자의 데이터는 bx, by 막 난리가 나는데 앞에 2개는 중심점, 뒤에 2개는 폭과 높이, 그리고 P는 확률이래. 야, 나 국어 선생이야. 지금 수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뭔 얘기냐면 막 소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청소하고 계시나 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 봐봐.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BX, Y, W, H만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얘기했던 뭐 좌표값,
폭과 높이 막 이런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요 P는 뭐라고요? 이 개체 상자 안에 개체가 존재할 확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좌표값, 높이와 폭,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요 경계 상자 안에 있을 확률, P 이렇게 설명한 거야. 다시 앞으로 갈게. 그래, 볼게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그 개체가 특정 개체일 확률이랬어요. 그치? C 값이 특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 특히나 여기 읽을 때 C가 미리 학습됐다라고 했을 때 아까 지금 1문제에서 예상했던 거 그걸 떠올려야지. 뭐냐면 경계상자 만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 뭐요? 미리 어떤 학습된 데이터 값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자 안에 있는 물체가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를 대상인지를 판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때 미리 학습된 데이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C는 뭐라고 했냐면 미리 학습된 M 가지 종류의 개체인데 M 필요 없어. 우리 사례에서는 지금 5개니까 그냥 5개라고 할 거야. 지금 사례 C가 M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고양이, 개, 고양이, 사자, 표범, 호랑이 5개잖아. M이 5개란 말이야. 이렇게 아예 써버릴 거야. 그냥 여기 M 5개, M은 5개 이렇게. 그치? 됐어요? 그래. 언젠간 이 소리가 안 나겠지. 내 목소리를 들어. 그래. 이제 계속 볼게요. C는 미리 학습된 5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객체의 확률을 표현한 거란 얘기죠. 됐어요? 네. 오케이.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이미지에 있는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S 곱하기 S 곱하기 N 근데 또 뭘 곱해야 돼? O 곱하기 M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대. 뒤에 문제 나오지만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보면 지금 칸은 9칸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 9칸이거든. 그쵸? 그리고 각 칸마다, 각 영역마다 경계 상자를 2개 만든다고 했어. N개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 근데 또 뭘 곱해야 되냐면 O 더하기 M. 요 M이 5개잖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경계 상자의 개수니까 경계 상자의 개수 2. 한 다음에 O 더하기 M. 미리 학습된 데이터 5개. 이렇게 다 하면 10, 20, 60, 180이에요. 비문학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한 게 처음인데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180개다 이런 계산까지 해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금만 더 한 다음 마무리 할게요. 이 질문은 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뒤에는 괜찮기 때문에 요 질문만 조금 더 마무리 할게요. 요 부분만. 오케이. 이제 갑니다. 이후에 경계상자, 우리는 2개 만들었었지. 경계상자 1, 경계상자 2 이렇게. 이후에 경계상자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아까 지금 P였어.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곱해서 C가, C나, C5 중에서 제일 큰 거지. 그치? 다시 한번 C가, C나, C5, C라, C마 중에서 제일 큰 값. 이랑 확률값.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나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경계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주시만큼 이게 M이었잖아. 아까 지금 5가지의 동물들이었죠. 신뢰도 점수를 가지며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진 애가 경계상자에서 탐지된 객체가 된다. 사례를 보죠. 이 사례를 좀 볼게요. 보시면 다시 한번 그래 S 곱하기 S가 아니라 3 곱하기 3이지. 총 9개의 영역인 거야. 3 곱하기 3 9개의 영역. 9개의 영역. 영역 9개. 각 영역마다 뭐 만든다고요? 경계상자 2개 만들지. N개가 아니라 2개야. 그러니까 2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미리 학습된 데이터. 그치? 곱하기 5 더하기 그 학습된 데이터 5.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180개를 만든 것이고 우리 신뢰도 점수만 잠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그렇지. 미리 학습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 보니까 그렇지. C나 0.7이 제일 크네. 이 중에서는요. 0.9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C나 여기 고양이일 확률이 높아. 신뢰도 점수는 어떻게 하죠? 0.9 그치 곱하기 0.7 이게 0.63 이게 경계상자 1의 신뢰도 점수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곱했네.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0.8 곱하기 0.9 0.72 이게 바로 경계상자 2의 신뢰도 점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구했어? 신뢰도 점수를 구해 본 거거든요. 아마 고양이라고 판단할 거야. 개하고 사자, 표범, 호랑이는 아니겠지. 그치? 이 정도만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11번이었어. 11번. 이게 지금 11번에 나와 있는 보기거든요. 11번 보시면 11번은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해볼까? 1번. 입력된 이미지에 탐지된 객체는 그래 고양이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잖아. C 나가 제일 높았어. C 가나다라 마 중에서 나가 제일 큰 값이었잖아. 그치? 그치? 경계상자 1이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 더 정확하냐? 경계상자 1의 정확한 신뢰도 점수는 0.63. 경계상자 2의 그렇죠? 신뢰도 점수는 0.7이야. 그러면 뭐가 더 정확해? 2가 1보다 더 정확하잖아. 앞뒤가 바뀌었네. 그치? 경계상자 2가 1보다 더 정확해. 답이 2번인데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선택지 5번 뭐라고요? 180개도 계산해야 됐어. 3 곱하기 3 그리고 각 영역마다 경계상자 2개 에다가 5 더하기 미리 학습된 데이터 5까지 해서 180개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입력된 이미지 전체 영역에서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뭐였어요? 총 9가, 그러니까 9개의 칸을 나눴잖아. 3 곱하기 3. 각 영역마다 경계상자 2개. 그러니까 18개죠.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5가지. 왜냐하면 미리 학습된 데이터가 5가지였잖아. 개, 고양이, 사자, 표범, 호랑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11번 답이 2번인 거예요. 자, 네, 기운 내쉬고 오름 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독서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할 거예요. 14, 17이야. 그러니까 독서 앞에 그 정조 독서법 빼고 세 지문 중에 인문 지문 동일하지 두 지문이랑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 제일 어렵고 요 지문은 좀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간단히만 해볼게요. 공공 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죠? 우리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제학적인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한다는 게 좀 독특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존 정치학은 다르거든. 그래서 가정을 3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주체는 개인이다, 국가가 아니다. 그다음 뭐 합리적이다, 경제적 인간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 어떤 영역에서의. 그리고 이제 뭐 셋째는 수요와 공급처럼 어떤 그 정치 영역의 공공 분야의 결정도 그러니까 정책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다음에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요자, 일반 국민들 간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관계다 이런 글이거든. 이렇게 이해해주자,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A블록에 오늘 A블록만 설명할 거거든. A블록. 여기만 한번 볼게요. 이러한 3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 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의자 정리 모형이 있다는 거죠. 중의자 정리 모형 뒤에 나오지만 이거 정규 표준 분포 곡선 요거랑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좀 풀 거야. A블록만 읽고 보세요. 아이고. 앞으로 가보자고. 자, 중의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뭐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하나야.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인 경우,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한 점이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요 한 점이 정점인 거지, 그렇지?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요 가운데에 근접하는 그 정책을 내건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중위 투표자란 정치적 손해에 따른 유권자의 전체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 그치? 그치. 그래서 종 모양의 정기 분포를 갖고, 그렇죠? 여기 나오네. 종 모양의 정기 분포. 그리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서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투표한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뭐 이게 평균이고 평균에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면 뭐가 문제인가 이럴 텐데 여기 보면 결국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중위 투표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무서워.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고개가 이렇게 절레절레 이게 무슨 얘기지 했을 텐데 지금 여기 뒤에 그림을 보자고. 여기 있네. 그래. 이 그림을 보면 뭐 중간값인 M값, 중위 투표자 값, 이 양반의 의사대로 이 사람들의 의사대로 공공정책이 아젠다가 결정되는 것이 왜 문제냐, 왜 반민주적인 문제를 유발하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문에 나와 있듯이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거야. 그 선택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중위 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가운데의 평균 값일 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 사람들을 요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면적을 봐봐.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이 전체 그냥 면적을 생각해봐. 이렇게가 전체 유권자의 의견이에요. 그 의견인데 요렇게 평균 값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요렇게만 영향을 주니까 아까 좀 얘기했듯이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데 요 문제만 보시면 볼게요. 을은 어떤 사람이냐 면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했대. 그러니까 여기가 을의 입장이야. 을. 그렇지? 그리고 또 누가 있어? 두 정당의 정치인 갑과 갑도 있을 거 아니야. 갑은 어딨니? 갑은 정치적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이래. 그러니까 요게 M이 갑의 입장인 거야. 갑과 을이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 여기는 A는 누구랑 가까워? M이랑 가까워? B랑 가까워? 다시 할게. 갑의 입장이랑 가까워? 을의 입장이랑 가까워? 갑의 입장이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갑을 선호할 거야. 아까 좀 얘기했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투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6번 선택지를 보시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2번인데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아니에요. 보시면 답 2번이 아니죠. 16번 보시면 15번이 아까 전 답이 2번이었고, 그렇지?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개인이라고 했어요. 가정 중에, 그렇지? 국가는 개인의 집단이고 지금 우리 16번 할 텐데 16번 보시면 3번을 좀 봐봐.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서 R 성향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한다고 아까 전에 거리를 봐봐. 그렇지? A가 을 B보다는 갑 M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갑한테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16번 설명했어요. 16번 설명했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 해설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비문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이제 문학 작품이 다 비연계여서 그렇죠? 낯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말이 나올 만한 지문, 현대시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조지훈 선생의 꿈이야기인데 올해 EBS에 조지훈의 낙화가 실려 있죠. 조지훈 선생은 유명하지만 이 꿈이야기는 아마 처음 봤을 거야. 교과서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작품이 이제 기영도 선생님이자 선배님이자 그렇죠? 이 시인데 이 시도 아마 질투는 나의 힘, 입속의 검은잎 이런 유고 수집에 이런 시를 알 텐데 이 시는 처음 봤을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는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기 문항, 소위 말하는 30번 문항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오면 보기 문항을 좀 활용해 달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평가원은 EBS 연계 한 작품이랑 그 다음에 비연계의 낯선 시를 내잖아요. 응? 낯선 시를 내거든. 작년 수능도 올해 6월도 작년 6월도 작년 9월도 그랬다고. 그러면 특히나 이 낯선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준거를 보기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선 30번이야. 잠깐만 읽어보면 가시는 문을 통해 꿈속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만의 이해가 아니라 문 밖의 현실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 나시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그로 인한 상실감, 슬픔을 표현했대. 이런 정보가 없으면 사실 읽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 기영도 선생의 날이 나기 때. 여러분 기영도 선생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이 시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계절은 봄인데 뭐라고?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다고 상실감과 슬픔을 잠깐 묻게. 누이여 또다시 은빈을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시간은 빠르게 이동하였다. 시간은 또다시 시간은 빠르게 이동했대. 어느 날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또 왔대. 이쯤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했던 너의 생애야. 다시 너가 누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이의 생애가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했다고. 그럼 죽음을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보기 내용이랑 연관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누이는 죽었는데 기어이 봄은 또 온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엘리엇이라는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왜 4월은 잔인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는 정말 속으로 슬픔이 가득한데 봄이 돼서 막 꽃이 피고 막 날아다니는 나비나 벌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지금 누이는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하고 떠났거든. 근데 봄은 정말 또 온 거야. 그렇지?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몰라. 누이가 죽은 슬픔으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이 얽힌 영토 속에서 나는 한 뼘의 폭풍도 없이 고요히 지냈대. 세월도 모르고 고요할 정도로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다만 햇덩이 일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누이 없는 힘겨운 삶을 살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쳐 떨어져 이슬탄 플립새로 엉겅퀴 바늘 살라주었대. 되게 어렵지 무슨 말인지. 그렇지? 너무 어려울 때는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마세요. 넘어가. 특히나 이런 표현들 또다시 어김없이 이런 부사할 표현을 통해서 같은 맥락이겠구나. 봄이 또다시 기어이 오듯이 어김없이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지? 봄은 살아있지 않는 것을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부르지 않아도 누이를 향한 슬픔이나 그 아픔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잠글 수 없는 것이 뭐겠어? 누이를 잃은 슬픔이겠지? 하나의 죽음이, 누이의 죽음이 얼마나 더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거야. 굉장히 낯선 시예요. 하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누이의 죽음을 경험한 나는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 모든 봄에 있는 것들이 관심이 없어. 하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됐어요? 제목 날날이 개나리 봄에 부르는 노래지. 하지만 봄에 부르는 노래만 있을 뿐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그래 아까 좀 얘기했잖아. 또다시 어김없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접혔던 꽃을 피고 그렇지만 찬물로 눈을 헹구며 그렇지 유령처럼 고스트 유령처럼 영원히 없는 채 나는 어때? 꽃을 꺾는다. 이거 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운하셔서 봄에 누를 잃은 상실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낯선 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시도 한번 해볼게요. 짧게만. 문제는 좀 못 풀 수도 있어. 시가 워낙 낯설고 어려워서 네이버로 검색하면 막 이렇게 막 해설 뜨고 이런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볼게요. 이제 계속 갑니다. 문을 열고 가시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근데 기억나지? 우리 30번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시가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그 꿈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이어진다. 라는 시래. 무슨 말인지 보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건 문이 아니었대. 중요하네. 들어가서 보면 야 열고. 근데 시 마지막이 뭐야? 올라가. 그렇지. 마지막은 뭐야?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이잖아. 그렇죠? 지금 시의 시작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거고 시의 마지막이 뭐예요? 문을 닫고 나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연이야 띄어 있는 거야. 다시 시작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마무리가 뭐야? 문을 닫고 나와서 보는 게 마무리지. 근데 공통된 말이 뭐예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공통된 표현이 뭐냐면 문이 아니야. 문이 아니래. 다시 한번. 문이라는 건 경계잖아요. 특히 보기에서 이 시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룬 거라고 했는데 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문이 아니다. 라는 말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잘 읽는 친구예요. 사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딱 있으면 죽음이라는 건 참 허무한 거야. 사는 것만 의미 있고. 그런데 그게 경계가 없다라는 건 그런 경계를 초월하는 어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통찰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야. 그 훤칠한 줄기마다 이만한 꽃순이가 매달려 있어. 이거는 우리 살아있는 어떤 생생함이잖아요. 삶, 생명력, 삶, 생명력.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나딱둘도 막 울고요. 그런데 봐봐. 파란 바다가 보이는 산 모론길로 꽃상이 하나가 조용히 흔들면서 가고 있어. 꿈을 꿨는데 아까 전에 되게 이 마을이 살아있는 곳이잖아.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삶의 공간에서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산모론길에 있는 그렇죠? 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것이 이제 이 삶의 공간, 생생한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꽃상여가 하나 흔들려 있고 그 꽃상여가 배 한 척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수염이 흰 노인이 한 분 피리를 불고 있어요. 되게 꿈속 이야기, 그러니까 상상력이겠지. 우리 그 도깨비 알아? 도깨비에서 이동욱인지 김동욱인지 막 이런 저승사자 같은 분이 계신 거야. 이렇게 저승을 안내하는. 꽃상에는 작은 배에 실렸어요.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선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내렸대. 하강 이미지고 뭔가 상연하는 거는 그쵸. 죽은 사람 가는 거니까 뭔가 좀 하강 이미지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 시 시작이 뭐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지. 시의 마지막이 뭐야? 문을 닫고 나왔잖아.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열고 닫은 문이 그 문이 아니라니까. 지금 꿈의 내용이 뭐냐면 막 삶의 공간에서 그치? 죽음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거야. 뭐 산 모론길에 떠 있는 배 하나가. 거기에는 물론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경계는 사실 없다. 그치? 문이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삶과 죽음을 이렇게 통찰하려는 죽음의 허무함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읽어주시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는 풀만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소설 또 빨리 한번 볼 텐데 소설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봉이라는 친구가 있어. 약간 좀 덜 떨어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보면 알겠지만 막 바본데 동네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거야.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북한 인민군을 환영하고 곤상당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걔를 통해서 말이죠. 드러내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야? 희생양이잖아. 희생양.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바보인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방패막이로 만들어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그리고 이 중량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좀 볼게. 나이 어린 인민군 병사의 지휘에 맞춰서 여름 한철을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면서 지는 게 운봉이거든. 그리고 그 소년 병이 숙련된 조련사처럼 우리 운봉이를 맹훈련시키는 걸 도우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잖아. 그치?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이고 안 나오면 3인칭이죠. 안 나올 때 심리가 드러나면 전지적이고 안 드러나면 관찰자인데 그 심리에 드러나면 차이가 있으면 특정 인물 초점하자 이런 건데 이 복잡한 라인이 이쪽 라인이란 말이야.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인데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자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주인공이냐. 근데 아니잖아. 그 동생 운봉이를 나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1인칭인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것만 좀 얘기해 주고 주인공인 운봉이는 뭐라고? 희생양 제목. 방패막이처럼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만 좀 보시면 보죠. 이제 중량 이후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인민군은 물러나고 국군들 경찰이 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자랑거리였던 운봉이가 뭐 잘했지? 그래, 인민군 병사의 연설 흉내 잘 냈고 인민군 노래를 잘 불렀던 운봉이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마을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만 좀 읽어보면 어느 때에서부터인 건가 불행이 우리 아버지 신상에 슬금슬금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 대문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그 옛날에 인기 많았던 그렇죠? 운봉이를 이제 지목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 특히 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나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시류의 변화, 한국 사회의 어떤 아픔이긴 한데 따라서 이렇게 어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운봉이는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낯선 소설이었습니다. 자,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실 준비는 이렇게 화작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엄매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냥 간단히만 좀 잠깐만 보면은 일단 화작에서는 44번에 여기 선택지 5번만 보면 니은과 디귿을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폐 자원을 활용한 다회용품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화작에서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자료 1의 내용과 다른 자료 2의 내용이 인과성이 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킨 걸 인과적인 관계라는 걸 되게 검증을 많이 해야 돼. 보면 알겠지만 앞을 보시면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나라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보지만 현수막 같은 거 버려지거든. 그걸 갖다가 그런 폐자원을 활용해서 에코백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건데 다시 한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원인이 돼서 폐자원을 활용한 다회용품 생산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텀블러나 이런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고 그다음에 엄매도 접속조사하고 부사격조사 구분하는 문제긴 한데 이것도 그냥 하나만 좀 보면 말이죠. 36번만 하나만 볼게요. 중세국어 할 때 현대국어를 통해서 중세국어의 문법사항을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옷과 배로 할 때 과, 와. 그치? 접속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면 좋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말들은 격조사라는 거 보기에 나오지만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하고 끝낼게. 마찬가지로 접속조사가 나와 와, 과, 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와, 과하되 이것만 보시면 이거는 왜가 아니라 이것만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접속조사 와 하고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2가 이렇게 짝대기 2가 이렇게 결합된 거거든. 주격조사와 접속조사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서 요 문항이 연매에서는 가장 어려웠어요. 어쨌든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을 약간 초과해가면서 촬영하고 있거든. 건투를 빌고요. 남은 기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각 지점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면서 이번 시험 잘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